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주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간이하게 피해자가 집행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는 배상명령 신청 제도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소송촉진법에 규정하고 있는데요. 배상명령은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 중에서, 그러니까 어떤 죄만 가능하도록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그러니까 죄가 인정되는 경우겠죠.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 사건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 이런 것들과 그리고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그리고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여기서 정하고 있는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제가 제목 위주로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상해죄, 그리고 중상해죄, 특수상해죄, 상해치사, 폭행치사상, 그리고 과실치사상, 그리고 강간과 추행의 죄, 그리고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같은 재산범죄, 그리고 손괴의죄 같은 것들에 있어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중에서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그리고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 이용 장소 침입행위,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 이용한 촬영, 이런 것들에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중에서는 아동 청소년 매매 행위,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요 행위 등이라고 해서 결국 정리를 해보면 형법상의 일부 범죄, 그리고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일부 범죄, 그리고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범죄에 대해서 배상명령 신청이 인정되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범위에 있어서는 물적인 피해, 치료비 손해, 그리고 위자료에 대해서 가능하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3항에서는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상명령을 해서는 아니 되는 사건에 해당하지 않도록 반드시 요건을 구비하는 게 필요하겠죠. 1호, 피해자의 성명,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니까 피해자는 성명과 주소를 명확하게 써야 된다는 것이고, 2호,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피해 금액을 정확하게 써야 된다는 것이고, 3호, 피고인의 배상 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니까 배상 책임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범위까지도 명백하여야만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4호는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 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자, 26조는 배상 신청에 관한 것인데, 주의할 것은 배상 신청을 할 때는 신청서도 내고요, 상대방 피고인 수만큼의 신청서 부본을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 날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 피고 사건의 번호, 사건명, 그리고 사건이 계속된 법원. 2.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3.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4.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과 주소. 5.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6. 배상 청구 금액. 자, 그리고 신청서에는 필요한 증거 서류를 첨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만들어 본 배상명령 신청 양식인데요,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2-1111이라고 제가 가상의 사건을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무엇을 쓰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사건명도 쓰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재판이 무엇에 대한 재판인지 확인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사기면 사기 라고 사건명도 정확하게 써주면 좋겠죠. 신청인 나 억울이라고 이름을 썼다면 아까 신청인이 무엇을 쓰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신청인의 주소를 쓰라고 되어 있었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를 쓰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인의 주소도 정확하게 쓰십시오. 자, 그 다음에 피고인 이름이 나 몰라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문제되는 것이 내가 그 사람의 주소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소를 모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주소 모름이라고 쓰면서 옆에다가 현재 귀원에서 재판 진행 중입니다, 이 정도로만 쓰셔도
실제로 이 피고인에 대해서는 주소를 그때그때 판사가 확인을 하면서 진행하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진행해주고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판사가 보정하라고 한다면 보정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적절한 절차를 따라서 진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은 정확하게 쓰시고요.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한번 제가 가상의 사례를 만들어 봤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12월 31일 배상 신청인에게 전화를 걸어 더 이율이 낮은 유리한 조건으로 기존 대출을 바꿔주겠다는 말을 하면서 배상 신청인을 보이스피싱으로 속여 금 5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원에 공판 계속 중에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이유로 배상 신청인은 피해금 500만 원의 배상을 구하고자 이 사건 배상 명령을 신청합니다 라고 간단하게 써보았습니다. 그리고 제출하시는 날짜, 배상 명령 신청인 이름 쓰시고 그 옆에 도장 찍으시고 혹은 서명하시고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에 정확하게 제출하시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큰 금액의 위자료를 청구하려고 한다. 배상 명령 신청이 과연 유효한 수단일 것인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보여드렸지만 배상명령 신청에서는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법원이 배상명령을 하도록 하려면 피해 금액이 특정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위자료 액수에 대해서 상호간에 다툼이 될 것이 뻔하다라고 한다면 그런 사건을 배상명령 신청으로 청구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결국은 각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배상명령 신청으로 하는 것보다는 일반 손해배상 소송으로 진행하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빠른 판단이 든다면은 주저하지 마시고 빠르게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저는 김주영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